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6번째. 체리는 돌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현대에도 비교적 비싼 과일이다. 물을 대고 농약을 뿌리고 수확하기 위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벚나무가 진딧물, 초파리, 곰팡이의 공격을 받기 쉬워서 과일이 잘 자라기가 어렵다. 체리의 은은한 신맛은 요리할 때 깊은 풍미를 낸다. 체리는 베이크웰, 타르트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 때 아몬드와 함께 사용한다. 꽃을 보려는 목적만으로 벚나무를 기르는 전통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 자생하는 야생종인 프루누스 셀룰라타와 프루누스 스페시오사를 비롯해 다른 재배 품종 모두 인간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동안에 즐길 아름다움을 위해 인간에게 유용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많은 공간을 할애해 정성을 들여 기른다.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아름다움과 삶, 행복과 슬픔 모두가 지닌 본질적인 덧없음을 아주 가볍게 건드리면서 전달하고 일깨운다. 이 모든 것이 불교와 일본의 신도 전통과 맞물려 있다. 사쿠라, 즉 벚꽃에 대한 개념은 일본 문화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는 하나미라는 꽃구경 전통이 생겼다. 꽃구경은 다른 많은 사회 전통과 마찬가지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과 농사에서 유래했다. 벚꽃이 피면 모내기를 할 때가 되었다는 표시로 여겼다. 812년 시가천왕이 처음으로 꽃구경 연회를 열었다. 이후 꽃구경은 해마다 지키는 전통이 되어 서민들에게까지 퍼졌다. 꽃구경을 할 때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시적인 생각만 하지는 않는다. 친구와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들이키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어느 정도 서양 문화의 크리스마스와 비슷하다. 공원에서 소풍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무리와 교류한다.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한 시간이자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로 교류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도 크리스마스와 닮았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도 아무도 없네. 일본의 시인 이사의 또 다른 하이쿠다. 하나미와 크리스마스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벚꽃은 한낮 한시에 피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는 벚꽃이 피는 시기를 추적하는 사쿠라 젠센, 벚꽃 전선이라는 전통이 있다. 벚꽃이 언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례차례 피는지 매년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벚꽃은 오키나와에서 북쪽으로 행진해 3월 말에 도쿄와 교토에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5월에 일본의 북쪽 끝 홋카이도에 도착한다. 대부분 학교와 많은 공공건물 마당에는 벚나무가 심겨 있다. 매년 짧게 즐기는 아름다움을 위해 아름다움 자체가 짧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 그리고 벚나무가 일본인의 정체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심은 나무다. 일본 럭비 국가대표팀은 용감한 벚꽃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서양인이 듣기에는 여성적인 별명이지만 일본에서는 인생의 본질적인 덧없음을 깨닫고 개인의 죽음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영광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젊은 장교들은 비밀 단체를 만들었다.
그 단체는 전체주의 정부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 그들은 스스로 사쿠라카이 벚꽃회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살 공격 임무를 맡은 조종사들은 자폭할 비행기에 벚꽃을 그렸다. 기준에 따라 역사상 가장 대규모 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44년 레이테만 해전을 앞두고 일본 해병들은 죽음의 꽃으로 피어나라라는 훈계를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펠레리우 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일본군의 마지막 말은 사쿠라 사쿠라였다. 봄이 오면 워싱턴 DC는 벚꽃으로 화사해진다. 1912년에 도쿄 시장이 선문화 벚꽃들 때문이다. 20세기에는 꽃을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일본의 벚나무, 주로 소메이 요시노라는 품종이 전 세계로 퍼졌다. 낸시 비퍼드의 소설 사랑을 찾아서에서 여주인공 린다는 서리 영국 런던 남서부 근교 지역에 서리가 진짜 제대로인 시골과 가장 다른 점은 서리에서도 꽃을 봐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정원은 불림으로 폭동을 일으킬 거야. 기다려봐 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하이쿠신 우에지마 오데니스라는 경이로움 속에서 깃든 본질적인 평범함, 그리고 평범함 속에 깃든 본질적인 경이로움에 대해 곰곰 생각한 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벚나무가 꽃을 피울 때 새의 다리는 2개고 말의 다리는 4개네. 44번째 아마 옷감이 되어 인류를 입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 창세기 3장 7절. 철학과 과학 그리고 신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종의 동물들과 확실히 다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단한 장벽을 세우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장벽은 인간과 언어, 의식, 감정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동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바꿔야 하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졌음이 드러났다. 인간과 고등 동물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분명 정도의 차이일 뿐 종류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찰스 다윈의 말은 유명하다. 그러나 나는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옷을 만들어 일상적으로 입는 유일한 종이라고. 물론 해초를 옷으로 둘러 위장하는 게도 있지만 현재 지구에 사는 81억 명의 인간 중 몇천 명만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시간에 옷을 입고 생활한다.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50만 년 전부터 10만여 년 전 이후까지 다양하게 추측한다. 우리 모두 철학자처럼 정확한 자료 없이 자유롭게 추측할 수 있다. 춥거나 뜨거운 날씨 때문에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을까? 매력을 뽐내려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허영심을 채우려고, 특별해지고 싶어서. 불평등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특별함에 답이 기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증거도 없다. 처음에는 동물 가죽과 식물을 이용해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1966년 영화 기원전 100만 년에서 배우 라켈 웰치가 입은 모피 비키니를 기억할 것이다. 이를 연구하면서 옷의 역사에 대한 연대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머리니와 달리 몸니는 인간에게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몸에는 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몸니에 물려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옷 안에 확실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우연히 사람 피부가 이가 있는 옷에 닿으면 피를 빨아먹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가 17만 년 전 무렵부터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주제에 대한 다른 모든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추측일 뿐이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점점 더 정교하게 변해갔다. 옷 자체는 잘 보존되지 않지만 옷을 만든 도구는 잘 보존된다. 4만여 년 전에 쓴 바느질 바늘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통해 가죽이 아니라 직물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리넨을 만드는 식물인 아마에 대해 알아보자. 조지아 공화국의 주주하나 동굴에는 3만여 년 전 물건으로 추정되는 꼬여서 염색한 아마 섬유가 발견되었다. 9천여 년 전 비옥한 초송달 지역에서는 분명 아마를 재배했다. 아마의 씨앗인 아마씨와 아마씨유 역시 인간에게 유용하다. 아마씨유는 목재를 마감 처리할 때 바르는 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배틀을 아마씨유로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장점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리넨을 만들기 위해 아마를 좀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다. 손으로 옷감을 만드는 일은 오래 걸리고 지난한 작업이다. 초기에는 물레나 배틀 등을 사용했다. 리넨 옷감을 만들려면 수확한 아마 줄기를 물에 담그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속 줄기를 빼내는 과정이다. 따뜻한 물에 담금 다음 줄기에서 섬유질을 빼낸다. 마지막으로 물레를 돌려 실을 계속 자아낸다. 이 과정을 실잡기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여성이나 암컷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다. 경주말을 번식시킬 때도 시수말과 암말을 혈통으로 구분한다. 실잡기는 정통적으로 여성의 일이기 때문이다. 실잡기는 단조로운 일이지만 임신했을 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다. 아마는 작업하기 좋은 재료다. 인류는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마를 옷감 재료로 선택했을 것이다. 아마 가닥은 길고 아마 식물의 키는 1.2m 정도인데 면보다 2~3배 더 질기다. 푸른 꽃이 활짝 핀 아마밭의 풍경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다.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옷감과 의복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체를 리넨에 감쌌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은 인간의 탁월한 독창성과 사고의 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종교적이고 종교는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관리한다. 리넨 옷감은 순결함과 관련이 있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성직자만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리넨은 다른 여러 이유로도 중요했다. 한 장의 옷감으로 만든 옷을 오늘날에도 널리 입는다. 인도의 사리와 도티, 아시아 일부 지역의 사롱,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기코이 같은 옷들이었다. 매듭, 주름, 꾸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능숙한 수작업으로 멋있고 놀랍도록 튼튼한 옷을 만들어낸다. 리넨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페니카인은 리넨을 거래했고 로마인은 리넨으로 돛을 만들었다. 모직물이 더 널리 퍼지면서 리넨 산업은 쇠퇴했지만 샤르마누 대제가 되살리면서 중세까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리넨을 아메리카 대륙에 소개했다. 19세기에 모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주로 아마를 이용해 옷감을 만들었다. 기름을 축출하고 남은 으깬 씨앗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보충하는 동물 사료로 사용했다. 옷감 제조는 거의 필연적으로 완전히 기계화한 최초의 공정이 되었다. 옷감 짜기에서 산업화가 처음 시작되었다. 1804년에 발명한 자카드 문직기는 다양한 종류의 옷감을 만들도록 설정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향한 첫걸음으로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옷감은 인류의 삶을 적어도 2번 이상 완전히 바꿔놓았을 정도로 중요하다. 지금은 거의 린넨으로 만들지 않는 옷이나 물건에도 여전히 린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린넨으로 만들지 않은 속옷을 보관하는 서랍을 리넨 서랍이라고 부르고 면이나 인조 섬유로 만든 침구도 리넨 침구라고 부른다. 지금도 리넨으로 식탁보와 수건, 옷을 만든다. 내가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할 때면 습관적으로 리넨 정장을 입었다. 구겨져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 매력이었다. 초기 문명에서 리넨을 입으면 위엄과 품위가 있어 보였다. 아마도 다른 종에는 없는 개념일 겸손함 또한 보장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리넨은 인간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4번째 인디고. 푸른색을 향한 열망과 착취의 역사. 그녀는 온갖 색깔로 어디서든 나타나. 믹 제거와 리처드가 작사한 롤링스톤의 노래 그녀는 무지개에서. 만약 당신이 식물로 만든 옷을 입는다면,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식물만큼 아름답고 싶다면 식물의 색깔을 빌려야 한다. 식물로 당신의 옷을 입는 옷에 색을 입히고 심지어 피부에도 색을 칠할 수 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주로 식물성 염료를 이용해 옷을 염색해 왔다. 가장 중요한 식물성 염료 중 하나가 인디고다. 인디고는 식물의 이름이자 염료와 색깔의 이름이기도 하다. 인디고 염료를 함유한 두 식물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디고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식물과 대청이다. 영국에서는 대청에 악명 높은 의미가 있다. 전투를 앞두고 보디 페인팅을 할 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스트 잉글랜드 왕조 이세니아족 부디카 여왕은 로마와 전투를 벌일 때 얼굴에 대청을 칠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픽트족 전사들이 온몸에 대청을 칠했다. 픽트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색칠된 이라는 의미가 있는 픽트에서 유래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모든 영국인은 비투름으로 몸을 칠한다. 푸른색이어서 전투할 때 야성적으로 보인다라고 썼다. 카이사르가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투름은 문자 그대로 율이라는 뜻이지만 보통 여기서는 대청을 말했다고 추측한다. 대청이 함유한 남색 연료인 인디고로 몸을 칠했는지 아니면 문신을 그렸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투에서 대청을 사용하면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다. 대청은 지혈과 소염 작용을 하는 강력한 수렴제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상처 치료용으로 대청이 담긴 통을 준비하기도 했다. 대청은 코카서스 동쪽에서 자생하고 키가 1.2m까지 자라는 직립 다년생 식물이다. 대청은 신석기 시대와 초기 절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될 정도로 유럽에 아주 일찍 들어왔다. 고대 이집트인은 미라를 감쌀 때 사용하는 리넨을 염색하기 위해 대청을 사용했다. 염색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그 과정을 개선하는 데 수세기가 아니라도 분명 수십 년은 걸렸을 것이다. 염료는 안료와 다르다. 염료는 단순히 표면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결합해 그 속에 스며든다. 대청으로 염료를 만들고 싶으면 잎을 채취해서 씻고 자른 다음 섭씨 80도의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재빨리 식혀야 한다. 요즘에야 쉽게 구할 수 있는 얼음물에 담그는 방법이 보통 큰 도움이 된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염료가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 후 혼합물을 걸러내고 끓는 물에 섞어둔 소다회에 붓는다. 10분 동안 휘젓고 나서 병에 담아 몇 시간 동안 보관한다. 그 후 오리 성기고 얕은 무명천에 걸러 침전물을 보관한다. 이 침전물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말리거나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염료를 사용할 때는 침전물 가루에 물과 암모니아 이 과정에서 사람에 넣고 끓인 다음 천을 염료에 담근다. 천을 꺼내면 새로운 색상이 녹황색으로 변해 있다. 그 다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원하는 만큼 깊은 색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유럽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염색을 했다. 대청은
고대 전쟁에서 보디 페인팅을 하기 위해 썼을 뿐만 아니라 염색으로도 활용했다. 대청이 아닌 인디고 식물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옷을 염색하기 위해 사용했다. 5천여 년 전에 이미 인더스강 유역에서 재배되었다. 16세기에 해상무역이 시작되면서 인디고는 유럽으로 들어왔고 곧장 반발에 부딪혔다. 인디고는 대청보다 더 효율적으로 염색할 수 있어서 전통적으로 염색 산업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유럽 여러 나라는 강력한 보호주의 법률을 만들면서 대응했다. 1577년 독일에서 인디고를 불법화했고 1609년 프랑스에서는 인디고를 사용하면 사형을 당했다. 1660년 영국에서는 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디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각국 정부는 강경한 보호주의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떤 식물을 활용해 옷을 염색했는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인도산 인디고의 평판이 나빠졌다. 양을 늘리려고 불순물을 많이 섞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에 대규모로 인디고를 재배하는 농장이 세워졌고 노예의 노동력을 활용해 비싼 인디고를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일 때 미국에도 인디고 재배 농장이 들어섰고 영국과 미국 시장에 인디고를 공급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업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튼튼한 작업 바지를 만들면서 인디고를 사용해 염색했다. 1853년에 설립한 그의 회사는 오늘날까지도 리바이스 청바지를 생산하고 있다. 인디고 염료는 진한 파란색을 띠고 반복해서 염색하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진다. 인디고를 이용해 영국 해군의 군복을 염색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네이비 블루로 부르게 되었다. 경찰 제복의 염색에도 사용해왔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이 인디고를 연보라색이라고 생각할까? 아이작 뉴턴은 프리즘을 활용해 백색광을 여러 색으로 분리할 때 7가지 색깔을 보고 싶어 했다. 7은 의미가 많은 숫자다. 고대에 관찰한 7행성, 7일 동안의 창조를 나타내는 일주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가지 말씀, 7가지 대죄 등등 여러 의미가 있다. 뉴턴은 자연스럽게 무지개에도 7가지 색깔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했다. 그는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의 색을 발견해 남색 인디고라고 불렀다. 그리고 하지만 인디고 염색으로 얻을 수 있는 색은 결코 한 가지 색깔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인디고를 억지로 생산해야 했다. 구조적으로 빚에 허덕이던 인도 농부들은 인디고를 재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 인디고를 직접 재배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영국인 농장주와 인디고를 운송하고 거래하는 동인도 회사의 이익이 돌아갔다. 1857년 인도 반란, 영국에서는 여전히 인도 폭동으로 더 많이 부른다. 인도 반란이 일어나고 2년 후 인디고 반란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다. 농부들은 차라리 구걸할지언정 인디고를 재배하지는 않겠다고 저항했다. 농부들의 거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다. 2년 전에 인도 반란으로 긴장한 영국 통치자들은 인디고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농부들은 인디고 농장주와의 계약을 다시 확인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것은 중요한 승리였다.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자 인디고는 더 이상 그만큼 중요한 작물이 아니게 되었다. 더 좋지는 않지만 훨씬 더 싼 합성 염료가 인디고를 대체한 것이다. 인디고로 염색하던 시기에는 푸른 옷을 입으려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란과 노예제, 사형, 착취, 잔인함 등을 모두 감수했다. 하지만 이제 인디고는 주로 역사성에서만 주목받는 신기한 덤불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인디고가 관심을 되찾고 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직물로 수집가와 관심 있는
관광객에게 판매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는 중이다. 46번째 인삼. 인간의 합리성에 의문을 던지다. 나는 의술을 주관하는 아폴론과 아스크레피오스, 하기에이아와 파니케이아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을 중인으로 모시고 이 선서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는 믿음이 아마도 인간의 가장 큰 자만심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세계가 지구에 끼친 피해를 바라보며 그 당시에는 우리 자신에게 최선이 어떤 일을 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빵을 얻기 위해 밀밭을 만들고 고기를 얻기 위해 목장을 만들고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었다. 개인 그리고 하나의 종으로서 가장 이득을 많이 얻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그리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매년 20억 달러가 넘는 인삼이 거래된다고 추산된다. 기껏해야 인삼은 인체 건강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다. 하지만 여러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사람 모습, 특히 거대한 사람의 모습을 닮을수록 인삼의 가격이 올라간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인삼을 캤다. 두 지역 모두에서 자생하고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산림식물이다. 널리 재배되는 식물이지만 그늘이 필요해서 재배하기가 쉽지는 않다. 인삼은 다년생 약초로 원뿌리가 튼튼하고 꽃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붉은 열매를 맺는다. 아시아에서는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의 인삼이 가장 잘 자란다. 영어로 인삼을 뜻하는 진생이라는 단어는 한자어 인삼에서 유래했다. 중국에서 농업과 의약, 약초의 신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신농 황제가 인삼의 효능을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365가지가 넘는 약초를 맛보면서 시험했다고 한다. 365번째 약초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설도 있다. 그는 인삼 뿌리를 씹은 후 기분 좋은 자극을 느꼈고 곧장 사람에게 권했다. 비싼 모양으로 분명 도움이 된다고 믿는 약증주의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삼에는 신속한 개선을 뛰어넘는 다른 장점들이 있다고 여겨진다. 인삼은 활력을 높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된 신경을 이완하고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하며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육체와 정신의 피로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암 치료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21세기 보편적인 문제로 의사들이 보통 TATT라고 줄여서 메모하는 만성 피로 증상을 묘하게 곧장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인삼은 바나스 속의 종에서 얻는다. 바나스라는 이름을 붙인 린네는 인삼의 효능에 대한 주장을 알고 있었다. 바나스는 그리스어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고 어원으로 볼 때 파나케이아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파나케이아는 그리스 여신의 이름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도 있다. 만병통치약을 찾는 일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철학자의 도리나 불로 장생의 약을 찾는 일과 함께 연금술사들의 목표 중 하나였다. 연금술에는 과학실험과 종교적 가설이 섞여 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그 덕분에 현대의학이 발전했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감사할 이유가 있다. 우리 대부분이 현대의학 덕분에 특정 연령을 넘어서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홍콩에 살 때 동료들이 벌인 논쟁이 떠오른다. 중국인 디자이너와 미국인 편집자가 논쟁을 벌였다. 한 사람은 중국의 전통 의학이 근거가 확실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은 중국 전통 의학이 모두 형편없고 서양 의학만이 유일한 의학이라고 주장했다.
후자가 중국 사람이었다. 이것을 양극화된 논쟁이다. 서로를 그릇된 신념을 전하는 사람들로 보고 아주 극단적으로 완전히 상대를 부정한다. 이 문제는 증거만큼이나 기질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한편에는 과학적인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학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부인하는지는 몇 년마다 바뀌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면 삶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양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플라시보는 라틴어로 기쁘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통 플라시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한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의 병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며 그것이 당신이 멍청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약이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고 있다고 해도 위약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위약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둔 이른바 공개적인 위약도 우울증과 통증에 대한 자각을 실제로 감소시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삼은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인삼으로 커피, 항우울제, 개선제를 모두 합친 효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삼은 확실히 높은 평가를 받는 상품이다. 16세기에는 중국에서 만성질환 치료나 회복을 위해 널리 사용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인삼을 재배한다. 미국의 개척자이자 영웅인 데리얼프는 인삼으로 큰 돈을 벌었다. 인삼은 전 세계 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다. 인삼 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실 수도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영국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 림퍼드 크리스티는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인삼차를 마셨다고 설명해서 혐의를 벗었다. 크리스티는 몇 년 후 또 다른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2년 동안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인삼은 보통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의 반찬 재료로도 사용한다. 술로 만들기도 한다. 가장 사람 모습을 닮은 뿌리 몇몇을 액자에 넣어 선물하기도 한다. 한 뿌리에 50만 달러 정도의 가격에 매겨지기도 했다. 함유 성분 진세노사이드 측면에서는 수치로 나타나는 차이가 전혀 없지만 산삼이 인工재배한 인삼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2002년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삼을 먹은 남성의 80%가 개선되었다. 이것이 합리적일까?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기는 할까? 디런 토머스 시집에서 저자가 쓴 머리말이 떠오른다.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요정의 고리 안에서 달의 제사를 지내는 양치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양치기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묻자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일 테니까요. 47번째 고무나무.